트렌드하고, 이제 제품 또 사업을 결합해서 조금 준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그 어떤 트렌드와, 방향성까지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은 아까 그 MC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이제 탑리더 분들께서 이렇게, 잡아주실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 트렌드가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이 강의는 트렌디한, 이미 굉장히 트렌디하시고 트렌드를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뭐 트렌드하고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지? 또는 트렌드가 왜 중요하지? 또는 이런 것들을 아직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초보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보시면은 조금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제가 한번 해봤고요. 우선 그 트렌디하다. 트렌디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트렌디함이 뭘까요? 뭐가 트렌디함일까요? 내가 트렌드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트렌디하다. 뭐 트렌드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트렌디함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신의 성공 체험에 대한 부인을 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트렌드 코리아의 그 대표 저자이시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남도 교수님께 사람들이 트렌디함은 뭡니까? 트렌드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딱 잘라서 단답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 체험에 대한 부인을 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요. 자, 물론 이제 트렌디함을 이제 뭐 패셔너블하다든지 뭐 유행을 선도한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뜻도 다 틀린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모두 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공한 사람의 어떤 재능도 있고요. 노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또 한 부분은 뭐냐고 하면 이것과 함께해서 그때 사회적인 어떤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성공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공 자체를 뭐 부인한다거나 그 사람의 노력이나 재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성공했던 그 배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배경,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자체는 무시하고 그냥 예전에 했었던 성공 경험 자체를 계속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어떤 성공 경험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나의 재능이나 노력은 계속해서 살려나가되 그 배경이 어떻게 변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아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저렇게 내용이 잘 맞을까요? 자,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지금 15년 정도 됐죠. 이 책이 지금 한 박사 연구자 한 10명, 석사 연구자 한 10명,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한 200분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은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이 출판이 되죠. 그럼 서점에서 이제 항상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언제 만들어지냐고 하면요. 트렌드 코리아 24는, 다음 달, 2월 달부터 준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그 책에 보시면 공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트렌드 헌터들, 같이 이렇게 트렌드를 준비하실 분들을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한 200~300분 정도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일같이 있잖아요. 매월 한 가지씩 내 주변에 일어나는 뭔가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대 소비자학과 그 김남도 교수팀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또 이 책의 공저자들도 역시 이제 그런 분량만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요 한 200~300개 정도 되는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7월이나 이제 8월쯤에 이거를 이제 모아서 추석 때 이제 이렇게 서머리를 해가지고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너무 맹신하고 가실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뭐 노스트라다무스급의 예측이라기보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고 그런 것들 중에서 다음 해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어서 자리를 잡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지 이거는 어떤 예측이나 예언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겪는 일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들이 확산될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때 가장 이제 프레시할 때는 이제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11월 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그 책을 출간하고 나면 통상 한 1월 달까지 강연을 다니고요. 이후에는 이 강연 자체가 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1월 24일이니까는 이 책이 나온 지도 지금 10월, 11월, 12월 4개월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트렌드구나 라고 배우고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에 대한 이제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미 15년 동안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패턴을 이해를 하고 나서 사실 지금 1월 달에는 뭘 조금 봐야 되냐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빅데이터를 쫓아가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사실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은요. 출간되었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킵업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빅데이터로 이런 수치들이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봐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요. 얄팍하게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예언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 흐름과 줄기를 찾아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막상 내 주변이나 내 업종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트렌드 강의를 듣고 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거에 대한 사고의 훈련을 하는 거고, 트렌디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쫓아가는 거고, 이런 방향성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내년에는 올해 2023년대 트렌드는 요거라고 하니까 이 책에서 우리의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 중요한 자리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제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일은 좀 비즈니스적인 분야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트렌드가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매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사는가, 언제 사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그 자체를 아이템으로 판매를 하죠. 그리고 보상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왜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 시소 같은 건데요. 비용하고 효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용은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죠. 뉴비트라고 하는 자전거를 봤을 때, 이거에 이제 15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바이크를 샀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효용이 이 159만 원보다 같거나 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만큼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구매를 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래서 회사와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을 하는 메커니즘에는 우리의 탑리더들이 이제 의견을 넣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본사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고 하면 효용과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 LG 화장품, 후 화장품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에 이제 웨이야라고 하는 이 인플루언서 있죠. 왕웅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찍어서 이렇게 발랐어요. 얼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후 화장품의 매출이 얼마만큼 일어났냐면 1,059억이 일어났어요. 1,000억이요. 1,000억.
천만 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원래 그만큼이 소진되어지지 않을 그 화장품인데 거기에 뭐가 입혀지냐고 하면 상품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의 가치가 얹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을 방탄소년단에 뭐 누가 썼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치가 얹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트렌드를 알고 이 트렌드를 배워야 하냐고 하면 이 얘기 벌써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는데요.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가치들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품일 수도 있고요. 보상일 수도 있고요. 이 비즈니스 그 자체일 수도 있는데 나의 가치를 어떻게 올려서 저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크게 느껴질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흐름, 사람들의 욕구, 심리 이런 것들에 잘 부합되도록 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면요. 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있죠. 이 본사에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느낄 때 효용이 너무 커가지고 이 가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하는 이 메신저인 내가 이 제품에 더하는 가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과연 지금 이 현재 사회의 이런 흐름에서 나의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지 이 사회에 잘 맞을 것인가? 사실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oT 얘기를 많이 하고 ICT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거 정보통신 기술하고 이 사물인터넷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사실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워낙에 사회가 빨리 변하니까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왜냐고 하면요. 이거를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뭐 독창적인 선구자나 힘 있는 사람이 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는 누가 이끌어가냐고 하면 이 대중들의 욕망에 이끌어가요. 내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스타일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트렌드의 변화는 결국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때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 그들이 편안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 23년 트렌드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고 하면 전화 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의 MZ세대들이, 특히 Z세대들이요, 이 전화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전화라고 하는 매체를. 자, 그래서 이 오피스 빅뱅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회사의 상사가 주말에 전화를 해서 나한테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상사가 주말에 전화 온 것도 싫고 뭔가 이 주말에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싫지만요. 전화를 한 게 싫은 거예요. 전화를. 카톡으로 했었어야 돼. 그래서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편안하게 여기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럼 다 카톡으로 할 수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를 배워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템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보상이 됐든 제품이 됐든 무엇인가를 판매를 할 때 사람들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이도록 이 제품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가 이 가치를 얻는 거죠. 굉장히 큰 가치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올해 저 책에 이제 레빗 점프라고 해가지고 토끼의 해 레빗 점프를 얘기를 하죠. 토끼가 어떻게 뜁니까? 토끼는요. 뒷다리가 굉장히 길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츠려 있는 형태죠. 움츠려 있다가 뜁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요.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모든 경제학자가 그리고 우리가 불황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예고된 불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불황을 체감하실 겁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네. 그리고 뭔가, 돈을 아끼려고 하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쓰고 사냐고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가치를 느끼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치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의 가치를 높이는 트렌드를 아시는 게 중요하지, 트렌드가 이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혼란만 주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올린다라고 하는 포커스에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렌디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김난도 교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이미 15년째가 됐죠.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또는 이제 가장 유명해진 키워드를 하나 말해보라고 하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키워드는 멀티페르소나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가장 유명해진 것은 언택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처음에 저 언택트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게 콩글리시다, 어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옥스포드 사전에 이렇게 실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중적으로 가장 크게 받아들여진 용어거든요. 그러면 이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가 얘기하는 이 가장 트렌디한 단어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있잖아요. 뉴스킨 사업자들이 많이 쓰는 이 홈파티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여러분들은 트렌디하다고 느끼십니까? 또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있잖아요. 이 언택트보다 홈파티라는 용어가 훨씬 더 트렌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요. 제가 아까 이제 어떤 처음에는 예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빅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확산되는가. 언택트가 2018년도에 나왔죠. 근데 사실은 얘가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내린 것은 코로나 때였어요. 비대면에 대한 것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MZ세대들이 카톡으로 하고 문자로 하려고 하지 사람들하고 대면에서 하거나 전화하는 것에도 공포증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MZ세대들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냐고 하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홈파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잖아요. 지금 2022년도, 23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이 트래픽을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홈파티라고 하는 용어를.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요. 선택적 대면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MZ세대들은 모두가 비대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주말에 상사가 시간 있어라고 물어보면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통화조차 거부를 하지만 본인들이 친밀하다고 느끼는, 본인들이 대화가 통한다고 느끼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본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굉장히 조촐하게 홈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대면입니다. 인덱스 관계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있죠. 저 10대 키워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카톡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프로필 사진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가끔은 연락을 빨리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은 대답이 늦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사실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원래의 프로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이 관계에 인덱스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톡 답을 빨리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티 프로필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내가 보니까 사람들하고 굉장히 교류도 활발하고 뭐 카톡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카톡 프로필에는 연락이 가끔 늦을 수 있음이라고 떠 있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그 인덱스가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나는 빨리 답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렇게 꼬리표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인덱스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하면, 나는 이제, 멀티 프로필 중에 나는 이제,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음. 이런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 아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이렇게 봤을 때 선택적 대면을 한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과연 만나고 싶은 사람이고 연락이 반가운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키워드 중에 공간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냐고 하면 이 가상의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실제 오프라인은 중요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아주 막 이렇게 오프라인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가 어마어마한 돈을 메타버스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굉장히 큰 실패를 맛봤죠. 오프라인이 대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홈파티가 훨씬 더 트렌디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자주 연락이 왔으면 좋겠는 사람인지 아닌지 공간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이 공간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지루한 공간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에 초대를 했을 때 이것이 지루함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은 어떤 즐겁고 좋은 경험으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오프라인은 한물 갔어. 온라인이 좋아. 메타버스가 신세대를 쓰는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 책을 이렇게 쓸 때 이제 이렇게 이 10가지의 키워드를 이렇게 추리는데 한 5, 6일 동안 있잖아요. 매일 풀로 이렇게 그 미팅을 한대요. 그래서 10가지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1번 주제를 이렇게 설정하는데도 엄청난 경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번 주제가 모든 다른 키워드들을 통합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2023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썼을 때는 5분 만에 굉장히 싱겁게 끝났다고 합니다. 평균 실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실종, 우리는 대충 그냥 이런 거다라고 파악하고 싶죠. 그냥 트렌드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정하고 싶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양극화도 심해지고요. 그리고 단극화도 심해집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전에 포털 사이트에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 없어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다극화도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이 분포도에 있어서 가운데 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욕망과 심리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들을 하셔야 됩니다. 트렌드가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 관점, 이 트렌드는 사실은요, 보는 관점이 변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차를 사면 뭘 했냐고 하면 고사를 지냈어요. 지금의 Z세대들에 있어서는 저게 예전 그 부족 사회에서 뭐 이렇게 나무에 절하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걸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고사 지낸 거를 안다. 이러면은 나이가 나온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차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저게 위험하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봤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냐고 하면 이 엠블럼, 마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엠블럼 마크를 단 차를 타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자랑거리, 과시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22년도 이 코로나 이후로 있잖아요. 조금씩 변하면서 이 22년도에 극단을 찍었던 게 자, 사람들은 원래 있잖아요. 이 차 판매량을 보시면은 외제차도 항상 1위 하는 게 E클래스, BM5 시리즈, S클래스 이런 식으로 세단들이 갔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세단을 선호할까요? SUV를 선호할까요? 점점점 SUV를 선호하고요. 올해 나오기로 출시되어 예정돼 있는 차들은 거의 대부분 다 준대형 내지 대형급의 전기차 SUV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바깥에서 차를 보는 것보다 물론 이 트렌드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어떤 차를 타는가, 무슨 브랜드의 차를 타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부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 내부 공간이 얼마나 나한테 편리한고 안락한가, 여기서 내가 운전을 하고 음악을 듣고 이런 경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이런 이 관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시스템을 하든 제품을 하든 이것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항상 예전에 보던 관점대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지루하다. 뭔가 MZ세대 표현하면 구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느낌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저런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서 뭔가 나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에서 뭔가 어떤 공간, 코로나 때 이제 그 집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바깥이 차 안이었던 거죠. 그럼 이 차 안에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안락함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여기서 캠핑을 하고 노래방이 되기도 하고 영화관이 되기도 하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실제로 이 기술의 변화도 한 몫을 했죠. 사실은 차박을 하려고 하면 바깥이 굉장히 춥죠. 그래서 어떤 난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로 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나오면서 전기차의 배터리가 요즘에 나오는 배터리들은 4인 가족이 한 4, 5일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량이 이렇게 비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한 가지를 이제 어떤 세대를 주목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알파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Z 세대까지 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A로 넘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알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파 세대의 최고 연장자가 올해 중학교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고뇌를 짊어지고 외부와 소통을 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시죠. 자, 그런데 왜 여기를 주목해야 되냐고 하면 불황에도 사람들이 어디에 지갑을 여냐고 하면요. 이 귀한 자식들 하나밖에 없고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키워야 되는 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트렌드가 가는데요. 그들의 지갑에서 돈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6살, 7살만 되어도 있잖아요. 또는 그 전만 되어도 부모가 이거 예쁘다 입어라 라고 하면 그 옷을 입고 갑니까? 어린이집에? 학교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신발을 신어야 돼. 그리고 예전에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게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다 봅니다. 유튜브의 스타들이 어떻게 입고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어떤 장난감이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세대는요. 육아의 상당 부분을 유튜브가 했던 세대들이고요.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접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아기가 지금 13개월을 조금 지났는데요. 제일 빨리 습득한 게 뭐냐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뭔가 버튼을 눌러서 뭔가를 하고 TV를 끄고 TV를 켜고 이런 것들을 뭐 제일 잘하더라고요. 버튼 켜는 거.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말고 있죠. 그냥 이렇게 저희 이렇게 오븐 전자 오븐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어른이 뭘 누르는가 보고 있다가 자기도 누르고 취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나기를 디지털 종족이에요. 그래서 종족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그 이전 세대하고. 그래서 이거는 알파 세대들은요. 양자 물리학 같은 거예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있는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저걸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잘못 이해하거든요. 양자 물리학이 그렇죠. 이해하려고 들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학문이고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다 보면 그런 게 있는갑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디지털로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이 디지털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111 베라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루미 아이오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고 우리가 이 디지털을 의도적으로라도 익숙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 세대에 주목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올리셔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이 디지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디지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최소 2023년도에는 디지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원년이 지나가고 나면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 중심에는 이 알파 세대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족들이 이 트렌드의 흐름을 이끌고 갈 거고요. 이 디지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외국 사람들보다 더한 어떤 갭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제가 제품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내일도 조금 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아주머니의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네, 시간 없으니까 뭐 기다리고 딸만 넷치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의 나이는 35세입니다. 정말 이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있잖아요. 나는 내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내 나이보다 어리게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죠? 왜 모두가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있잖아요. 뉴스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저 동안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고 하면 모두가 자기가 동안이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소통에 창이 막히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볼 때 별로 동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저 동안이죠 라는 얘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뭘까 하고 하면 이제 이분은 지금 현대사회의 분이 아니고 예전에 1990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기를 4명을 낳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많이 낳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시어머니가 아들을 놓으라고 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집안 어른이
어떻게 뭘 해라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했고 아들을 놓으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했지 내 자신이 젊고 예쁘고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거는 내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옮겨왔고 모든 사람들은 젊어지고 싶어하고 늙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10년 이상 사실은 있잖아요. 그 30년도 가게 될 굉장히 중요한 메가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에이지락 제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트렌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좀 함부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가지고 환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에요. 이 부분만 하고 오늘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 1970년대의 환갑과 현대의 환갑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이십니까? 이 보시면요, 환갑의 주인공이 훨씬 더 젊죠. 오른쪽의 환갑의 주인공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보이시는 게 뭐냐고 하면 저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있죠.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왼쪽에서는 몇 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내가 60세 정도 되었을 때 아프고 노쇠하고 내가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기 키우기에 바쁘고요. 나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젊은 것도 있지만은 강제적으로 내가 젊고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60세에 다른 자식들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부양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젊으셔야 되고 강제적으로 근육량이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운동 이런 스포츠 관련 분야가 계속해서 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60세에 내가 저런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근육량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세팅된 트렌드예요. 바뀌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이어트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이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냥 나는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식사를 이렇게 하고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고 내 근육량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하는 것들보다는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10대 키워드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5은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10대 키워드보다. 나 오늘 운동 완료했어. 예전에는 저런 것들이 나 어제도 술 먹었어. 맨날 술 먹어.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제대로 관리된 자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훨씬 강력한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양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고 이 스포츠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와 영양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이제 저희 파트너 분 이렇게 그 국가대표 사이클리스트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요. 영양만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스포츠가 같이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작년에 MZ 세대들이 열광했던 것은 골프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 골프는 트렌디하지 않아요. 테니스로 지금 다 넘어왔어요. 운동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트렌드와 커뮤니티가 같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골프를 즐길 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커뮤니티가 훨씬 트렌디하고 거기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조금 더 가성비를 느끼게 되는 그런 세대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뉴비트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운동만 올 수는 없고요. 커뮤니티가 같이 오고요. 트렌드가 따라오고 그다음 이 스포츠 역량이라는 부분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내일 이 스포츠 역량하고 이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어제에 이어서 2부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트렌드가 어떤 키워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런 키워드가 대변하는 사람들의 그 욕망을 읽어내시는 거, 그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읽어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고 하면 올해 이제 2023년도의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1번 키워드가 평균 실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MZ 세대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정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평균 값으로서. 그래서 이제 굉장한 다극화 또는 한쪽으로 몰리는 단극화, 이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만 놓고 볼 거가 아니라 그런 현상들을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은 무엇일까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조금 다 못한 부분에 이어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보였던 그 환갑 사진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의 외모도 달라졌지만은 이제 누군가가 부양을 해줄 수 없는 또는 이제 부양을 바라기 힘든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이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원함도 될 수 있지만은 개인의 의무도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문화로도 이미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렇게 60대 환갑이 넘으시면은 이제 그 자녀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좋은 경 받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스스로 자기 케어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운동, 자기의 몸을 지키고 근육량을 늘리고 이런 것들의 문화들이 사실은 이제 좋아서 생기는 것들도 있지만은 필수적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10대 키워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어떤 키워드보다 강력한 이 키워드가 all-in-one이라고 하는 이 해시태그 오늘도 운동 완료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초기의 문화는 나 어제도 술 먹었어. 뭐 일주일 내내 술 먹었어. 이런 것들이 재미없고 자랑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관리 잘 하고 있고 그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 몸을 드러내는 것을 편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품 쪽으로 있자고 하면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스포츠 뉴트리션, 스포츠 영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양 따로, 운동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스포츠 영양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뜨는 시장이다. 사실은 뭐 지금 뜨고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 단단하게 주류로 형성된 시장이고 앞으로 향후에 뭐 약간의 출렁이면 있지만은 대세적으로 갈 이제 가장 강력한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요즘에 이제 요 며칠간 이 라이딩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사실은 이 운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냐고 하면 지금 어떤 스터디들을 보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이 활성산소들이 이제 그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우리 몸 속에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겠죠. 뭐 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과 적용하는 어떤 뭐 세포 이런 거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용체죠.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근데 이 활성산소들이 이 수용체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 몸에 작용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이렇게 파괴되기는 쉽지만은 다시 복구되기는 힘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과노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충분한 양의 항산화 물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 이게 볼 때는 이제 뭐 근육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운동의 효과로 봤을 때 그것이 꼭 바람직한가라고 하는데 퀘스천을 가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공복 유산소 운동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공복에 근력 운동 유산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화작용이잖아요. 내 몸에 있는 어떤 이제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분해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들은 어떤 동화작용이죠. 우리가 외부로 들어오는 어떤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몸에 합체시키는 과정인데 밥을 먹고 운동한다?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호르몬들이 이 이화작용을 하는 호르몬과 동화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이 서로 상충이 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공복에 이렇게 또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살이 빠지는 효과, 체중 조절에 대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글리코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갈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근육을 파괴시켜서 이렇게 쓰게 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준비 안 된 몸으로 운동을 하시고 또 운동 마시고 뭐 전해질 정도, 포칼스웨트 같은 거 채워주는 정도 아니면 단백질 채워주는 정도로만 해가지고는 우리 몸이 좋아지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고, 밥을 먹고 운동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대안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TR9 이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한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라티노스 같은 이런 당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호르몬은 잘 모르고 자꾸 이제 영양소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운동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못 보거나 오히려 몸을 더 버리고 생명을 단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운동에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것, 운동 후에 또 뭔가 내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막 과도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내 몸에서 그런 작용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팔라티노스 같은 당들이 처음부터 급격하게 당을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작용을 촉발시키지 않고요.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이제 에너지원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어떤 이상적인 형태의 이화작용,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또 제대로 된 것들을 섭취했을 때 그런 근육을 만들어주는 동화작용 같은 것들이 쭉 이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겁니다. 그리고요, 비타민 D 농도가 내 몸에서 충분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고 뼈와 근육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우리가 TR9의 어떤 이 주성분으로 표기된 게 이제 프리든 포스트든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은 양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심폐기능의 증가, 근육량 증가, 또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비타민 D가 충분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을 예전 방식으로 영업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인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시든 네이버를 보시든 내가 찾아보는 분야를 계속 찾아보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어떤 그 건강적인 설명에 대해서 예전보다 덜 귀를 기울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이제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대라고 하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전 국민이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야가 이 부분이에요. 운동 뒤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것이 필수다. 그러면 운동 뒤에 어떤 단백질 음료를 마셔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운동을 지도하시는 뭐 PT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제 트렌디한 거죠. 같이 운동을 즐기고 그리고 이제 운동 후에 먹는 어떤 음료로서의 이런 그 우리 TR9 같은 것들을 권유를 하고 사실은 운동을 대충 하고 먹어보면 잘 모르고요.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보셨겠지만은, 운동을 진짜 우리가 하는 그 바이크 라이딩처럼 이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이 프리워크아웃과 포스트 워크아웃의 효과는 굉장히 극명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신뢰하게 되고, 또 이것을 전달한 메신저인 나를 신뢰하게 되고 이후에는 사실은 있잖아요. 어떤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학습해서 이제 다음 다른 제품들을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1년 대비 30년 사실은 앞으로 2030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5배의 성장이 예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굉장히 급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 주변에 생각해 보시면은 건강기능식품 하나 정도 챙겨 먹는 집이 10집 중에 8곳이란 말이에요. 뭐 애들 영양제 하나를 챙겨 먹든 홍삼을 드시든 오메가 하나를 먹든 칼슘제를 먹든 종합 비타민제를 먹든 그 큰 시장이 있잖아요. 무려 5배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사실은 단순 뉴트리션이 아니라 운동, 스포츠 뉴트리션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티알미 선판매가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 구성들을 이렇게 다 보셨을 거고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이 EBP 플러스 선판매 그리고 3월 14일부터 이제 BR들 선판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도 이제 쿠폰을 먼저 소진한 사람들한테 매일 6개씩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자, 근데 이 티알미에 대해서 어떤 또 그 리더께서 이 방향성도 잡아주실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프로덕트 아카데미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트렌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주는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은 억제하고 근육량이 빠지는 것은 억제하고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이거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굉장한 이 난제예요. 왜냐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손을 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헬린이들이라고 하죠. 그 운동센터에 와가지고 무슨 걱정하냐고 하면 운동 너무 열심히 하면 우락부락한 근육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다가 그 걱정이 곧 쓸데없는 기우였구나로 바뀝니다. 왜냐고 하면 일반적인 여성들이 어지간히 운동을 강력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락부락하게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굉장히 타고난 어떤 그런 신체적 조건, 호르몬, 강력한 의지, 그리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다 갖춰져도 사실은 우락부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에서 추구하는 그런 몸을 만드는 어떤 강력한 유혹이 이제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죠. 그런 약들이나 주사제를 이렇게 몸에 맞으면 사실은요, 대충 운동해도 내가 원하는 근육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한테는 더 좀 강력한 자극으로 다가오고요. 여성분들도 예전에는 이제 그냥 젓가락 같은 몸매, 뭐 날씬한 몸매를 선호했다고 하면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나오지만 뭐 애플힙이라고 하든지 뭔가 내가 이 곡선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가는 대회, 뭔가 이제 바디 프로필 이런 문화들에서 이런 약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나쁘냐고 하면 사실 이 약물을 한 번 먹는 것 또는 한 번 주사 맞는 것으로 인해서도 몇 년이 지나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안 해야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마약보다 더 무서운 그런 약들을 사람들이 손을 대는 이유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어떤 용어들이 벌크업을 한다. 뭐 이런 용어들을 지금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요 일반인들이 벌크업 이후에 커팅을 해서 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만 하는 선수들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요즘 하도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가 보지만은 벌크업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체지방과 근육이 함께 찌고요. 그걸 다시 커팅하는 과정에서 그 근육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그 예쁜 몸들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남성의 몸을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왜소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 근육량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제 진짜 약물에 손을 대서라도 근육 단백질의 분해는 억제하고 단백질의 합성은 증가하고 싶은 그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장에.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근력을 강화하고 근육의 질을 개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근육 운동신경 같은 부분들 있죠. 이 운동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받쳐줘야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뭐 얘기하는 뭐 3대 운동이 되었든 아니면 크로스핏이 됐든 아니면 이제 요즘 MZ 세대들이 이제 확 이렇게 쏠리고 있는 테니스가 됐든 이 신경의 발달이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T-알고에 보면 이제 콜린 같은 성분들이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매우 절실하게 얻고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제품에서 커버를 한다. 굉장히 트렌디하고 확장해 나가기 아주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못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이 트렌드가 전 세계가 이렇게 트렌드가 다 같이 이렇게 빨리 변할까요? 아니면은 유독 한국만 이렇게 빨리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들을 조금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 옆 나라 일본하고 대한민국을 얘기했을 때 일본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작 하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도장 대신 찍어주는 기계를 발명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었을 때는 좀 웃기는 얘기죠. 2023년도를 봤을 때. 근데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이제 너무 빨리 변하는 그런 나라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근현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많이 없죠. 이 GDP가, 이 개인당 GDP가 1인당이 100불도 안 되던 세계 최빈국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여러분들 아시게 없죠. 원래 최빈국이었다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그 리스트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북미권의 국가 아니면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없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변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했다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에 대한 그림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들을 하냐고 하면 아까 이제 환각 그림도 보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60이 돼서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트렌디하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2의 인생? 그런 게 어딨어. 지금 2년, 3년만 해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내가 제2의 인생 이렇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5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 또 뭐 50대 접어드시는 분들, 지금 현역에서 이제 그 기업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은퇴를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임금 피크제를 수용하거나 임금이 다시 내려가는 뭐 이런 이제 기로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 볼까 이런 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몇 년을 살고 보면은 다시 뭔가 제3, 제4, 제5, 제6의 인생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죠. 왜냐고 하면 그들이 충분한 어떤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자산을 구축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뭐 제2의 인생에 대한 준비로만이 끝이 나지가 않고요. 내가 65, 70 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변화와 트렌드에 적응해야 되고 거기서 도태된다고 하면 사실 생존조차 위협받는 그런 형태의 복지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그 노인에 대한 복지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고 하면 예전에는 있잖아요.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됐어요. 어떤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계획과 로드맵이 있어야 됐었거든요. 뭐 지금이라고 해서 그 계획이나 로드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는 대응의 시대로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을 잘 세우는 것보다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 좋은 강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 되게 좋았던 2, 3개월 전에 들었던 굉장히 좋은 강의가 지금 오늘에는 약간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무쓸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냐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랑연 라이브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예요. 뭐냐고 하면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정보. 왜냐고 하면 어제 가치 있었던 정보가 반드시 오늘의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딱 제시를 해서 굉장히 이제 통찰력과 깊이를 가진 어떤 사람이 이제 무언가를 제시를 하면은 그거를 쭉 따라가면 됐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대응으로 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강의도 트렌드가 점점 어떻게 가냐고 하면 Q&A 강의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Q&A만 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의 충분한 인정을 받는 강사들이나 할 수 있는 강의이기는 하지만은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이 강의를 하는 이 본인도 사실은 이제 어제 했던 말이 반드시 오늘에 되어서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굉장히 트렌디한 강의는 사실 어떤 강의냐고 하면은 강사만큼 있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쫓아가고 있는 청중들과 그 분야에서 앞서가는 어떤 강사가 Q&A식으로 서로 강의를 하면서 서로 좀 더 깊이를 찾고 새로운 분야를 인지하고 흐름을 캐치해 나가는 이런 강의들이 이제 조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응의 시대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항상 실시간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할지라도 1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고 내가 존경하는 멘토가 있다고 하면 그 분의 말에 실시간으로 귀를 기울여서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점 마케팅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이 공간력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람을 끄는 힘, 공간, 어떤 공간에 사람을 끌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공간들이 사람을 굉장히 끌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공간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플 순위 1, 2번을 다루는 그런 굉장한 공간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은 라고 하실 거고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니는 곳이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지금 스타벅스 중에서 가장 핫한 그 경동시장에 있는 스타벅스 1960 들어가는 이제 출입구죠.
뭔가 이제 이 좋은 공간, 사람을 끄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계단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가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이런 스타벅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안에 예전에 이제 이 극장, 금성 전파사를 지나서 이 경동 이 폐극장을 지금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스타벅스 1960이 들어섰고, 뭐,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줄 서서 오픈런을 한다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사람을 끄는 공간, 그리고 어떤 이 힘이 사람들을 이 공간으로 끌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통찰인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 공간의 힘이 그런 거죠. 뭐 조금 복잡하게 뭐 만유 인력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달은 떨어지지 않지만 사과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어떤 공간이 굉장히 크거나 뭔가 이렇게 큰 것들은 이제 인력을 발휘하죠. 아주 방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소비자의 마음에 아주 가까이 있거나 우리가 인력은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공식을 보면은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거리가 가깝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굉장한 대규모로 가서 무언가를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우리가 이제 뉴스킨 사업자들이 한 번에 결집해서 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들이 있죠. 뭔가 본사에서 하는 행사들, 트립 같은 행사들 또는 이제 우리가 락년에서 하는 이 드림캠프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끄는 그런 힘들이 생겨요.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거점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인데요. 얼마나 소비자들의 마음에 가까이 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재방문하는 힘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좋은 경험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세대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의 단어는 새로운가, 참신한가, 즐거운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공의 지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런 부분들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스타벅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스타벅스 어디다 차려놔도 잘 되지 유독 많은 곳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끄는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만 이 브랜드 자체가 트렌디하다고 여겨지고 그러면 다른 전체 이 대한민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잘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자영업이 어렵다. 요즘 요식 업계가 어렵다. 근데 이런 말들을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고 하면 자영업 이렇게 하나로 뭉뚱거려서 얘기할 수 없고요. 요식업 이렇게 하나로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뉴스킨이 트렌디하다, 뉴스킨이 트렌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것들이에요. 왜냐고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돈가스 집이 있는데 그 돈가스 집이 사람들의 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선택을 안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돈가스 집이 좋은 경험과 새롭고 참신함과 즐거움을 준다고 하면 거기는 더 이상 돈가스 집을 떠나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그런 힘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체리 슈머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뭐를 보셔야 되냐고 하면 예전 세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마시멜로의 법칙 그런 거 기억나세요? 지금 당장 네 욕구를 충족시키지 말고 그것들을 잘 참아서 이렇게 불려놓으면 그게 너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해요. 요즘에는 당신의 욕구를 참아라,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욕구를 다 만족시켜 봐봐. 근데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제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성비 좋게 어떻게 당신의 욕구를 이 스펙트럼을 1부터 10까지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을 잘 읽어야 되고요. 그 욕망들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거 아니고 네 욕망들은 다 눌려놓고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되찾으면 돼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세대들이 이제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MZ 세대들이. 그래서 이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로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과 일단은 욕구는 다 눌러놔 봐봐라고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체리 슈머라고 하는 용어 이전에 체리 피커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예쁜 케이크에 체리가 올라와 있는데 나 그것만 쏙 이렇게 빼먹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소비만 하는 것들 사실은 한동안 이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중에 이 체리 피커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서 이제 그냥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뭐 프로모션
뭔가 이런 것들만 쏙쏙 빼먹고 이제 뭔가 실질적인 그런 이 판매 업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구매 행위들은 하지 않는 뭐 이런 이 얌체 소비자가 많이 있었다면 체리 슈머는 그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지금은 네 욕구를 채워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돼서 어떻게 내가 좋은 것들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금 스마트 슈머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현명한 소비자들 우리가 이제 현대판 보릿고개라고 하죠.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지만은 내 욕구를 다 합리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을 이제 체리 슈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죠. 자, 상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상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보시고 지금의 MZ 세대들은 상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뭔지 아실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이거를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막 기다리지를 못하겠어가지고 꼰대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시네요. 대부분 다 꼰대, 전화. 네, 꼰대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겠네요. 자, 제가 이 빅데이터가 얘기하는 상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이 MZ 세대들, 특히 Z 세대들이 먼저 생각하는 용어는 뭘까요? 원루입니다. 자, 원루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월급 루팡의 줄임말이에요. 이 월급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상사들이 생각해보면. 왜냐고 하면 이 MZ 세대들이 봤을 때 상사들은 뭔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적인 거든 뭐든 자기 부하들한테 계속 시키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는 이제 관리만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받아가죠. 그래서 이제 MZ 세대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와서 간섭만 하고 관리만 하고 실제로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와가지고 이제 계속 요구하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심지어는 자기 사적인 어떤 디지털적인 것도 자꾸 와서 물어보죠. 개인적인 것도. 지금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집에 있는 자녀가 되든 누구한테 갔든 자꾸 뭐 물어보는 거 내 스스로 배워서 학습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월급은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대우받기 원하죠. 그런데 네, 좀 도와드리면 되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은 통찰을 조금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고 하면 사실은요, 굉장히 이제 지금은 상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지금은 오피스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동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리고 그런 거죠. 기성세대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 비상시국에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다시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화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MZ 세대들이 봤을 때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재택근무해서 회사 돌아가는데 별 문제 없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ICT 기업들이 다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출근을 하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상사들은 정상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다시 이 복귀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원들의 어떤 생각은 회사 옮길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꼰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고 하면 그런 거죠. 기성세대들의 마음속에 이 풀어지지 않은 아픔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강압적인 조직적인 문화에서 본인이 당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다 융화시키고 풀어내버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게 같이 동료로서 일을 하기에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것들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그대로 존재하고 근데 그것들을 겪어보지 않았던 MZ 세대들은 그걸 수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당신 세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왜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어떤 이 합리성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오늘 갈등 얘기를 하고 좀 맞춰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관을 보니까 굉장히 좀 부자가 죽은 것 같죠. 황금으로 장식이 돼 있고 이 서 있는 여성의 표정을 보세요. 이게 넋이 나가서 너무너무 슬프고 이
자기 신랑이 죽은 거거든요. 이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너무너무 그 아픔이 이렇게 녹아 있어요. 넋이 나갈 정도로. 자,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시면요. 어때요? 한숨 쉬는 이런 표정이죠. 지루해하고 답답해하는 표정이죠. 자,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모르고 봤을 때, 저 미망인은 굉장히 슬프겠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공감 안 해주고, 저 사람 혼자서 굉장히 힘들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의 스토리를 보시면 이 후아나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이 카스티아의 왕위 계승 1위 그 여왕이 될 수 있는 이 후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 죽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저 관을 들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저 멀리 뒤에 보면 수도원이 있거든요. 수도원 같은 데서 저렇게 여왕이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겠죠. 그런데 굳이 이제 이 추운 들판에 앉아가지고 저걸 하염없이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나머지 따라오는 시종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제가 알고리즘의 덫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원래 있는 용어는 아니고 그냥 제가 쓴 건데요. 우리는 누구보다 트렌디하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뭐 이렇게 그 ICT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얻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덫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친숙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더더더 접하게 돼요. 다양성을 가지고 접하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계속 나하고 비슷한 것들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그게 맞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내가 보는 것이 최신 정보라는 생각을 7, 80대 노인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 정치적인 유튜브들 보시고 젊은 사람들은 몰라.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본인 정보가 최신 정보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보는 분야만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갈등을 점점점 더 많이 조장을 하죠. MZ들은 MZ들이 보는 그런 것들에 공감하고 상사들,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그런 것들에 공감하다 보니까 이 격차가 점점점 커지고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이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죠. 지금 이 사회에서. 본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아래쪽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 두었어요. 네, 오늘 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스폰서는 없다. 또는 이상한 파트너는 없다. 이상한 소비자는 없다.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보는 어떤 이 알고리즘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그냥 최적화되었을 거고 근데 그 갭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조직과 그룹을 만들고 운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심하게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낭년 라이브 같은 이런 통합의 장에서 또는 이 뉴스게임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지스 할머니의 컨트리 웨딩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지금 아까 그 그림과 이렇게 대비되게 모두가 사실 여기서 주인공 부부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각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밝고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이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이 되어져 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이 각자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도 아름답지만은 이렇게 각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 셀들, 작은 셀들이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이 머릿속에 두고 가야 되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이상해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서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알고리즘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서로 다른 가운데서 조화를 만들어 가자.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